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책론 할 차례인데요. 정책론은 약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론 그러면은 먼저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게 이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정책 기초죠. 정책 기초에서는 이제 뭐 시장 실패, 정부의 시장 개입, 그리고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여기는 이제 한두 문제가 꼭 출제가 돼요. 네, 여기서는 시장 개입,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부분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거는 거의 다른 시험 문제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시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장의 실패죠. 시장의 실패.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장 실패에서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이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 개의 테마가 정책 기초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정책 기초가 끝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정책 강론으로 들어가서요. 토지 정책이 있을 수 있고, 토지 정책. 그러면 토지 정책에서는 용도 지역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 은행제도 여기 셋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제랄지, 개발권 양도제랄지, 토지 은행제도랄지 이렇게 이제 세 군데에서 하나 정도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용도 지역제가 나오면 특히 1차 과목에서만 문제가 내는 게 아니라 2차 공법에서 이 공법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물어봅니다. 어차피 공법에서 국회법에서 용도 지역제가 나오잖아요. 지역지구제.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내기 때문에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2차 공부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공법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이 있는데 주택정책도 역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라는 부분이 있죠. 임대료 상한제가 있고요. 이건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분이 임대료 보조제 이렇게 이제 두 개에서 하나하나 두 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그쪽에서 뽑든지 아니면 임대료 보조제도 이쪽에서 뽑든지 아니면 두 개를 섞어서 내든지 뭐 물론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뭐 거의 문제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조세 정책이 있죠. 조세 정책에서는 조세의 전가라는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한 문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세의 전가가 어느 때 조세의 전가가 되느냐 이런 것들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정책론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세하게 교재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일단 106페이지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으면 그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이유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 목표 달성, 정치적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기능, 시장 실패, 수정 또는 회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근데 꼭 정부가 시장이 실패했을 때만 개입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시장이 실패하지 않아도 효율성이나 또는 형평성 달성을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때 항상 시장이 실패했을 때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실패하지 않아도 개입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은 직접, 간접 토지 이용 규제 방식, 즉 직간토 세 가지 규제 방식이 있다.
요거 이제 그 개입 방식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것을 직접 어떤 게 직접이고 어떤 게 간접이고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들이죠. 예를 들어서 직접 개입은 가격을 규제한다 할지 아니면 공용 개발한다 할지 수용을 한다 할지 토지 은행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쭈루룩 박스에다 넣어놓고 다음 중 직접 개입 방법은 몇 가지냐 뭐 이런 식으로 묻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꼭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또는 간접 개입은 이제 금융 세제 또는 보조금 또는 GIS 지리정보 시스템이죠. GIS 시스템 또는 세제 개혁 또는 세제 개편 또는 이제 뭐 제도 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냐 이 사이드에서 직접 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시장의 주변에서 그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간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방식은 시장에 들어가서 규제는 하는 건 맞습니다. 규제는 있으되 지원이나 보조가 없으니까 이거 직접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간접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이런 얘기죠. 직접은 들어가서 수요자 역할, 공급자 역할 또는 시장이 하는 가격 창조 기능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것이 직접인데 그 직접도 아니고 규제만 딱 던져놓고 자기는 빠져. 정부는 쏙 빠져. 그리고 지원이나 보조를 해주면 간접인데 이 지원이나 보조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것은 제3의 토지 이용 규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 규제, 인허가, TDR, 도시계획, 용도지역제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에다 넣어놓고 박스에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 쭉 넣어놓겠죠? 넣어놓고 이 중에서 직접 개입은 어떤 것들이냐 또는 몇 개냐 또는 간접 개입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묻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별표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담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원인 이거 네 가지도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시장 실패 원인. 자, 우리 107페이지에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이 독과점 기업의 존재입니다. 첫 번째 독과점 기업의 존재. 자, 독과점 기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규모의 경제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뭐냐? 규모라는 말은 대량 생산이에요. 경제는 이게 좀 경제하고 반대말, 규모의 경제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하고 반대말은 규모의 불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이게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규모라는 것은 대량 생산을 할 때 경제적이 된다. 그러면 단가가 싸진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생산할 때 책 한 권 생산한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가지는 교재 있잖아요. 합기경 교재 이런 것들이 한 권만 딱 생산한다. 이거 똑같이 하면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합쳐서 한 1,000만 원 들어간다.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정말 그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한 권만 이 발행을 한다면. 근데 이게 2권, 10권, 10,000권, 1,000권 이렇게 여러 권을 생산하게 되면 단가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쭉 내려갑니다. 1,000만 원짜리가 2, 3만 원이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가격이 뭐 3만 얼마인데 그렇게 이제 하면 마진까지 붙여서 출판사 마진도 붙여야 되니까 그렇게 붙여서 3만 원이면 팔 수 있다는 얘기죠. 1,000만 원짜리가 어떻게 3만 원짜리가 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게 규모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는 대부분의 공산품의 그런 생산품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당연히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규모의 불경제는 뭐냐면 이것은 대량 생산을 했을 때 오히려 단가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산업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그마한 소규모 주택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막 생산하려고 그러면 이 택지비도 올라가지, 인건비도 올라가지, 자재비도 올라가지, 금리도 올라가지 이러니까 집값이 점점 이게 주변에서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지역
집값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규모의 불경제라고 그러고요. 규모의 불경제가 있으면 독과점 기업이 잘 못 생깁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있는 곳에서는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유리하기 때문에 독과점 기업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 이런 것들 독과점 기업의 존재가 첫 번째 원인이고 독과점 기업은 규모의 경제로부터 오니까 규모의 경제도 두 번째 원인이다. 자, 그리고 이제 108페이지 두 번째 보면요. 공공재가 존재한다. 공공재 존재는 꼭 잘 기억해 두세요. 공공재. 자, 공공재라는 것은 공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등이나 공원이나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 공공재의 존재,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다가 그냥 맡겨두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시장에서는 이 공공재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건 비경합성, 비배제성입니다. 그러니까 B자가 두 개 들어있어요. 비경합성, 경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배제를 안 시켜. 돈 안 내도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누가 돈 내고 쓰려고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무임승차가 가능하죠. 무임승차, 돈 안 내고 차를 타는 것 무임승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공재의 특징은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값을 못 받아요. 그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공재의 공급은 누구라도 공짜로 다 배제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공짜로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공공재의 공급을 뭐 네가 요만큼은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때 녹지를 30% 이상 만들어라 라고 하면 30%가 최저한도죠. 근데 한 50% 지어놓으면 좋겠죠. 50% 정도 녹지를 충분하게 하면 좋겠는데 50% 지었다 그래서 분양가를 높게 받냐? 그거 뭐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최소한도만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로등을 몇 개 이상 만들어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딱 거기 뭐 10개 이상 만들어 그러면 10개만 딱 만드는 거죠. 더 이상 만들어봐야 자기 손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공공재의 존재는 과소 생산의 문제로 꼭 연결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과소 생산. 그래서 과소 생산 또는 과소 공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이 된다. 이제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공재는 과소 생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뭐 당연히 이 시장에서 정보가 누구에게 독점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정보 제공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시장이 실패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그 바로 밑에 또 나오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자 공급자들이 모여서 서로 교환이라는 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시장 메커니즘인데 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서로 거래나 계약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서로 당사자가 아니라 서로 제3자예요. 전혀 모르는 그런 제3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외부 효과 나오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제3자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여기까지 세 가지가 무조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제3자자, 거래 당사자, 계약 당사자 이런 게 나오면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기구를 통했느냐, 안 통했느냐, 안 통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다른 제3자한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상태. 정은 좋은 효과, 그다음에 부는 나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됩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이익을 받으면 많이 이 정의 외부 효과를 주는 시설도 많이 될 텐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적게 과소 생산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들어간 비용보다 이 편익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 편익은 내 사적 편익이 너무 적고요.
그 사회적 편익은 높은 반면에 그다음에 비용은 내가 많이 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용 많이 썼는데 내 이익이 적어? 그러면 이거 생산 안 한다. 그래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배분과는 동그라미 1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있죠? 10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과소 생산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그거 이제 꼭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런 정의 배분 효과를 주는 시설들은 자기 지역 가까이 두려는 이기주의가 있어요. 이걸 뭐라냐면 PIMP,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요. 이렇게 과소 생산되니까 이제 시장에다 맡겨두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지만 사회적 시장에다 맡겨두면 안 되고요. 정부가 직접 이렇게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 규제를 완화한다, 또 세금을 감면한다, 공공사업을 실행한다,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런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고, 그 이제 밑줄 다 그어놓았어요. 이런 것들 꼭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정의 배분 효과는 수요 증가. 그러니까 정의 배분 효과 생기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곡선을 상향으로 위쪽으로 이동시키고 주택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원래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가격이 이렇게 100원이었었는데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정의 배분 효과를 주는 시설. 그럼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균형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가격도 올라가고 균형량도 늘어나게 된다. 부의 배분 효과, 부의 배분 효과는 반대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 부의 배분 효과는 내가 쓸 비용을 안 씀으로써 내가 이익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런 시설들은 내가 이익을 많이 보니까 비용을 적게 쓰고 이익을 많이 보니까 그런 것들은 과대하게 생산이 된다. 그래서 과대 생산.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라는 거 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시설들은 이렇게 공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지역 가까이 두지 않으려는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런 이기주의를 뭐라 NIMBY,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뜰로 제발 오지 마. 이런 소리죠. 절대 오지 마. 그리고 이제 바나나라고도 일하는데요. 거기 나와 있죠. 우리 집 주변에 아무것도 짓지 마.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나나나 님비 현상. 어쨌든 이게 잘 기억이 안 되면 N자가 들어가면 이거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님비 또 바나나 이런 거 바나나도 N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N자는 부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안 그래도 그렇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 바나나는 미끄러지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배분효과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님비나 바나나 현상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요 생산비가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생산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생산비가 증가하니까 요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생산비가 증가하니까 공급이 줄죠. 그래서 생산비가 증가하니까 공급이 이렇게 줄어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생산비에 대한 건축 이런 것 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생산비가 줄고 그 생산비가 늘면 공급이 줄고요.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정부는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요. 또 중과세를 때리고요. 규제를 강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겠죠. 생산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공급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의 배분 효과 동그라미 4번에 공급 감소로 인해서 공급선을 상향으로 이동시키고 주택 가치가 상승되며 균형량을 감소시킨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토지정책으로 넘어갑니다. 토지정책은 일단 토지 용도지역제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114페이지에 개발권 양도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이제 공영개발과 한지 방식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용도지역제다. 그러면 용도지역제는 이제 토지정책 중에서 상당히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용도지역제는. 예, 그래서 요 놈은 이제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용도지역제다라고 하면 자, 지역별로 용도를 지정해주는 제도 이렇게 되겠죠? 지역별로 용도를 지정해주는 제도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용도 지역제는요, 지역별로 용도를 지정해주는데 왜 지정을 해주냐라는 것이죠. 국토를 우리 국토는 한정돼 있잖아요. 이 한정된 국토를 이렇게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거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땅에다가 공장 지어야 되겠어. 이렇게 막 떼쓸 우려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는 공장에서 이익을 보지만 부의 배비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남들한테 피해를 주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서로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주어진 국토에서 한정된 국토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최선의 그런 그 효율적인 그런 그 정책을 쓰느냐. 이게 바로 용도 지역제죠. 그래서 서로 어울리는 토지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용도 지역제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주거 지역이니까 공장이나 이런 거 하려면 너 딴 데로 가 이런 얘기죠. 예, 이게 이제 바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용도 지역제는요, 우리 국토를 일단 개발할 쪽과 보존할 쪽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대별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이렇게 토지가 우리나라 국토가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이때 개발할 쪽과 보존할 쪽의 토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쪽은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 위주의 어떤 그 용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림이나 자연 이런 쪽은 보존할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 그래가지고 개발할 토지는 현 세대가 개발해서 이익을 향유하고 보존할 토지는 다음 세대한테 넘겨서 그들이 개발을 결정하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목적에 보시면 거기에 이 첫 번째로는 외부 효과를 제거해서 토지 자원의 네 번째 줄 보시면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현 세대와 후 세대 간의 토지 자원 이용과 관련된 형평성 있는 이용을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세대 간 형평성, 또 하나는 효율적 이용, 토지 이용, 이렇게 두 가지가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제의 문제점이 나오죠. 문제점은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지역 간 집가 상승에 큰 차이가 생겨서 이게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아까는 세대 간 형평성은 장점이었지만 이건 이제 지역 간 또는 이용 주체 간 형평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개발할 토지고 이쪽은 보존할 토지다. 그런데 토지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쪽은 개발할 토지니까 땅값이 오르고요. 이쪽은 땅값이 떨어지게 보존할 토지로 지정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둘이 서로 너무 같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막 땅값이 500원인데 누구는 땅값이 50원밖에 안 해.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지역 간 형평성이라고 그래요. 또는 이용 주체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획일적으로 딱딱 잘라버려.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는 거죠. 사회현상 무 자르지 따르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된다. 또 세 번째, 과잉 지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특정 토지만 이익을 보고 또 특정 토지는 굉장히 손해를 보겠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이용 주체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 당연히 있고요. 사전적 독점 6번에 사전적 독점이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독점이란 얘기는 소유란 말이죠. 소유. 그러니까 미리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독점했다. 그 얘기는 용도 지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토지를 여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용도 미리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용도 지역이 딱 지정이 됐네. 그러니까 원래 100원짜리 농지였었는데 여기가 뭐 택지, 뭐 주거지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죠? 뭐, 예를 들어서 500원 딱 됐다. 그럼 이만큼의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 독점자들에게 이 이익이 생긴 게 다 개발 이익이 개인들의 호주머니로 쏙 들어가 버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전적 독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 용도 적재의 문제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보시고요. 그 시험 문제는 주로 이제 요런 표로 정리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113페이지. 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서 이제 대상 지역은요,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도를 대상으로 하고 용도 지구나 구역은 이건 전국도를 대상으로 하진 않죠. 특정 그 용도 지역 내 일부 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그 중복 지정이 가능하냐 그랬을 때 용도 지역 길이는 중복 지정이 안 되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점이 세 가지 점이 있는데 이것들도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을 했다. 그런 것들은 지정을 하게 되면 행위 제한이 생기죠. 그런 행위 제한은 이건 사회적 제한입니다. 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실 보상의 문제 이런 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뭘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손실보상해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손실보상을. 그러나 지정 자체가 잘못됐다. 여기는 뭘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뭘로 지정이 돼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행정소송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정 등을 이유로 그러니까 손실보상의 행정소송은 안 되지만 이게 이제 판례예요. 그러나 지정 등을 이유로 해서 행정쟁송은 가능하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미지정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세 번째 점에 용도 지역과 지역 길이는 중복 지정되지 않지만 용도 지구와 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다른 것 길이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14페이지 개발권 양도제부터 부터는 여기 좀 주택정책까지 가서 그만둘까요? 개발권 양도제나 토지은행제도까지만 간단하게 좀만 더 보겠습니다. 자, 개발권 양도제. 자, 개발권 양도제는 TD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DR. 그래서 요 개발권 양도제는 이 DR이 개발권이에요. 그리고 T가 양도하다, 이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는 당연히 요 개념상으로 보면요. 개념이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이 이렇게 있으면 소유권 속에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개발권 등등 점유권, 등등 여러 가지 권리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 중에서 개발권만 따로 뗍니다. 그래서 개발권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따로 규제를 하는 거죠. 소유권 중에서 개발권.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지에다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임대도 줄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권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정부가 이 개발권만 못하게 규제를 하는 거죠. 개발만 못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여기서 생기는 손실이 있죠. 개발 손실이라고 그럽니다. 이 개발 손실을 뭔가 이쪽에서는 규제를 하면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나 이것은 개발 손실을 보상을 해주긴 해주는데 뭘로 보상을 하느냐. 정부가 돈으로 보상은 아니에요. 정부가 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이 TDR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TDR이라는 걸 주게 되면 네가 이쪽에서 개발 못한 것을 다른 지역으로 가서 뭐 다른 지역의 규제가 3층까지다. 그러면 3층에다가 추가로 3층을 더 지을 수 있게.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죠. 그러니까 원래 규정이 3층까지밖에 안 되는데 TDR을 사게 되면 이게 공중권을 여기서 개발 못한 것을 이쪽에다가 추가로 더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추가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TDR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TDR의 개념인데요. TDR의 개념은요, 일단 첫 번째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만 따로 분리해서 그래서 이제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게 또는 개발권을 직접 이전해서 행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개발권 양도 제도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한다라는 거죠. 이거 통합한다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개발권을 통합해서 양도한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런 거죠. 규제를 하게 되면 자 여기 개발을 못해 이렇게 농지 보전이나 환경 보전이나 뭐 이런 등등을 목적으로 규제 개발 못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손실이 생기죠. 규제로 인한 개발 손실이 생깁니다. 개발 손실이 생기는데 이 손실을 정부가 재정 부담하지 않고 이게 이제 시장 기구를 통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개발권을 이 개발을 못 하겠으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TDR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근데 내가 옆에 땅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땅이 없어. 땅 소유가 없어. 소유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이 땅을 가진 갑돌이한테, 여기 이제 을돌이가 TDR을 파는 거죠. 그럼 이제 갑돌이는 그 TDR을 사가지고 여기다 더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을돌이는 이렇게, 팔게 되면, 시장에다가, 내다 팔게 되면 돈을 보상받는 효과를 낸다. 그래서 이제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입니다.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죠. 시험에 나오면 거의 요게 이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심해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보상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개발권과 소유권은 분리, 그 다음에 시장기구를 통하여 보상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 우발손실에 대해서, 개발손실 똑같습니다. TDR을 부여함으로써 해결. 그리고 정부의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개발권 양도제도는 농지보존이나 환경보존, 역사, 유물보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서 개발은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 개발은 못하지만 그대로 현재 쓰고 있는 용도대로는 그대로 쓸 수 있고요. 또 뭐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파는 데도 지장이 없고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개발만 못하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내용에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TDR을 개발 지역에서 소유자는 직접 행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 행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그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5페이지 토지은행제도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네. 자, 토지은행제도는요. 이거는 이런 내용이죠. 자, 토지은행제도다. 그러면 토지를 비축하는 제도예요. 비축.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를 싼 토지를 싼 값에 사서 그 국가가 사서 비축해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의 장점이 일단 국가가 이게 토지를 샀으니까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기능.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난개발을 방지. 이게 이제 싼 곳을 찾아서 개구리 띵뛰기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죠. 근데 여기 딱 개구리 띵뛰기 싼 곳을 찾아서 보니까 국가가 땅을 가지고 있네. 예, 그러니까 이건 못하죠.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개발이익 환수예요. 자, 이쪽이 개발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땅값이 이 주변 땅값이 다 오르죠. 근데 보통 개인 땅이 올랐다 그러면 개인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국가로 주머니 들어가니까 개발이익 환수의 기능도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장점 세 가지가 공공용지 확보, 무질서한 난개발, 조개발 그 방지, 그다음에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일단 사야 되니까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토지의 투기를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할 때는 그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공공토지 비축계획은 종합계획은 10년마다 10종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다음에 시행계획은 매년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은행 개정은 1번에 보시면 이 LH공사에서 하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 실시 안 되고 있죠? 실시 안 되고 있습니다. 요 유일하게 안 되는 토지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LH공사에서 합니다. 2009년도부터. 그래서 요거는 이제 LH공사의 고유 계정과는 구분되는 토지은행 계정을 두고요. 그리고 토지의 비축으로 117페이지 비축으로 가시면 거기에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토지가 두 개가 있어요. 공공개발용은 비축해뒀다가 나중에 공공개발용을 쓸 토지고요. 수급조절용은 이것은 이제 시장의 토지 시장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조절용은 이 수용을 못해요. 수용을 못하고 협의 매수만 합니다. 협의 매수. 근데 공공개발용은 그 마지막 줄에 그 되어 있죠. 수용을 할 수 있다. 수용이나 사용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수급조절용은 수용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용개발을 보시면요. 118페이지에 거기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해가지고 환지 방식 돼 있죠. 공용개발, 환지 방식 두 가지 비교하시면 되겠죠. 공용개발 수용이라고 보시고요. 환지 방식은 도로 사가지고 되돌려주는 거죠. 개발한 다음에 토지 소유주들한테. 그래서 수용은 소유권 침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환지 방식은 도로 돌려주는 것이니까 권리가 축소됩니다. 그리고 초기 개발 비용 요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수용은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환지 방식은 부담이 별로 없는 거 뭐 이런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주택정책부터 119페이지 주택정책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